오늘도 남양 특집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 나사 핵심 인물, 화성에 고등 문명이 존재한다. 유명한 아저씨죠. 베르너 폰 브라운. 인류 최초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주도했던 나치 독일의 로켓 공학자 베르너 폰 브라운. 1945년 나치 독일의 패망과 함께 미국 정부가 추진한 페이퍼클립 작전으로 미국에 건너와 시민권을 취득하게 된 베르너 폰 브라운. 1958년 창설된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마셜 우주비행센터 초대 소장을 역임한 베르너 폰 브라운.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로켓인 세턴 V 로켓을 개발하며 아폴로 11호를 성공적으로 달에 착륙시킨 베르너 폰 브라운. 그가 생전에 저술한 기술과학 서적 다스 마스 프로젝트, 화성 프로젝트는 유인 화성 탐사 계획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 있는 책으로 평가받는다. 그런데 해당 책에는 알려지지 않은 파트가 존재했다. 이 파트는 서적에 포함되지 않은 채 미발표 상태로 미국 우주로켓센터 기록보관소에 보관 중이었다. 한편 책에는 화성의 문명이 존재하며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정부를 운영하는지 자세히 설명되고 있다. 특히 챕터 24장 화성은 어떻게 통치되는가 섹션에선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온다. 베르너 폰 브라운이 직접 타이핑한 문제의 초고본. 화성 정부는 10인의 남성에 의해 운영되며 이들의 지도자는 5년 임기의 보통 선거로 선출된다. 양원제 의회가 지도자 및 내각에 의해 집행될 법률을 제정한다. 상원은 원로회의라고 불리며 60명으로 구성이 제한된다. 사막으로 결혼이 발생할 때마다 지도자가 종신직으로 임명한다. 이런 방식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추기경단 임명과 별반 다르지 않다. 대체로 지도자는 역사학자, 성직자, 전직 내각 구성원 또는 성공한 경제 지도자들을 임명한다. 반면 원로회의의 권한은 제한적이다. 제출된 법안의 승인 및 부결이 가능하나 부가조항, 수정안, 변경안에는 표결을 붙일 수가 없다. 원로회의는 입법을 촉진하고 제한하고 시험할 수는 있으나 그 주된 목적은 행동이 아닌 입법의 기본사상 연속성 보장과 또한 그 사상을 보호하는 데 있다. 이렇듯 화성에 이미 문명이 존재했으며 놀랍게도 그들 정부에 대한 상세한 내역까지 파악하고 있었는데 더욱 놀라운 점은 화성 문명 정부 지도자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것. 더더욱 놀라운 점은 이 지도자의 이름이 바로 지구 문명의 한 남성을 가리키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 남성은 미국인으로 지금도 생존 중이다? 잠시 베르너 폰 브라운에 대한 설명하고 넘어가자면 폰 브라운은 인류 역사상 가장 대표적인 로켓 공학자로 꼽히는 인물이다. 나치 정권 하에서 히틀러의 지시로 로켓 개발에 투입되며 직접 훈장을 받기도 했던 그는 점차 회의감과 무력감에 빠져가는 와중 패배주의적 태도 및 반역 모의 혐의가 씌워지며 게슈타포에 체포되기도 한다. 허나 그와 그의 연구팀의 필요성이 절실한 히틀러는 모든 기소로부터 보호받을 일종의 면책권을 부여하기까지 한다. 한편 1945년에 이르러 마침내 탈출을 결심한 폰 브라운과 그의 연구팀, 망명호자로 소련과 미국을 고심하던 그들은 최종적으로 미국을 택한다. 전쟁이 끝나갈 무렵 히틀러가 SS 부대 앞으로 로켓 개발에 관여한 모든 기술 인력을 가스실로 보내라 명령하고 폰 브라운과 그의 연구팀은 오스트리아로 도주하면서 그곳에 미군 기지에 항복 의사를 비친다. 미국 최고 사령부는 자신들의 요주의 독일 과학자와 엔지니어 목록 최상위에 위치한 폰 브라운이 항복해오자 이른바 포핵 작전에 온 신경을 집중했고 한밤중 영국 제복 차림으로 변장한 소련군의 납치 시도를 간파한 끝에 폰 브라운과 그의 연구팀을 미국으로 데려올 수 있었다. 그렇게 폰 브라운과 그의 연구팀은 미국 육군에서 로켓 개발에 매진했으나 이후 폰 브라운은 나사에서 사람을 달에 보내기 위한 로켓 개발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하기에 이른다. 그런 폰 브라운이 미국에서 여가 시간을 활용해 집필했던 것이 다스 마스 프로젝트. 이 책은 1953년 미국에서 영문본으로 번역돼 더 마스 프로젝트라는 제목으로 정식 출판이 이뤄지기도 하는데 화성 문명에 대한 이야기가 실린 문제 파트는 모종의 이유로 미국 우주 로켓센터 기록 보관소에 맡겨진다. 어째서였을까? 화성에 문명이 존재하는 것을 대중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서? 화성 문명 정부의 지도자 이름이 어떤 특정 미국인을 가리키고 있어서? 오랜만에 음모론적 공상의 심취에 잔뜩 기대했다면 정말 다행이겠다. 왜냐하면 이 문제의 파트 부분은 폰 브라운이 직접 구매된 SF 공상소설에 해당하니까. 그는 해당 소설 집필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과학 저술인 화성 프로젝트를 집필하며 동시에 화성 유인 탐험의 가상 이야기를 다룬 소설 또한 제출했습니다. 이 소설을 쓴 이유는 인류의 우주 정복으로 모든 영역에서 제기될
복잡한 문제들에 대해 대중에게 선보일 더 나은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행성 간 여행의 기술적 실현이 인간에게 미칠 파장을 묘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소설 주인공들을 통해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헌데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미국과 독일의 출판사들은 해당 서적의 기술과 공학적 파트 부분을 환영했으나 소설 파트의 추가엔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오래도록 미국 우주 로켓 센터 기록 보관소에서 보관되고 있던 소설 파트의 원고는 2006년에 이뤄서야 미국 내에서 정식으로 출판이 이루어지기 이른다. 그래도 하나 남은 의문을 마저 표현하고 있을 것이다. 화성 문명 정부의 지도자 이름이 어떤 특정 미국인을 가리키고 있다는 건 무엇일까? 그렇다. 해당 소설 파트에서 놀랍게도 정말로 화성 문명 정부의 지도자 이름을 명시하고 있으며 그 이름은 어떤 특정 미국인과 동명이인이다. 그저 단순히 동명이인으로 치부할 수도 있겠으나 문제의 인물이 누구인지 알고 나면 그럴 수만은 없을 것이다. 그 미국인이란 바로 일론 머스크였다? 일론. 화성을 가버려 그곳의 지도자가 된 일론 머스크. 허면 폰 브라운의 소설은 소설이 아닌 예언서였던 걸까? 혹은 정부 위의 정부인 그림자 정부로부터 이미 계획된 사안? 과연 해당 소설 속 일론의 정체는 무엇일까? 심지어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올렸네? 담백하게 팩트를 나열하자면 이건 단순한 우연에 불과하다. 당장은 설득되지 않겠지만 원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화성 정부는 10인의 남성에 의해 운영되며 이들의 지도자는 5년 임기의 보통 선거로 선출된다. 이 지도자는 일론이라는 칭호를 부여받는다. 즉 화성 대통령의 이름이 일론인 것이 아니라 대통령직의 정식 명칭이 일론인 것. 그럼 일론 머스크가 초대 지도자가 되고 이후 대통령직 호칭을 그의 이름에서 따온 거 아니야? 후손인 거 아니야? 선택된 일족인 거 아니야? 화성 가는 거 아니야? 라고 반문할 수 있겠으나 이 일론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알게 되면 합리적인 우연에 불과했다고 이해할 것이다. 일론의 어원은 히브리어로 이다. 이는 참나무를 의미하며 참나무는 견고함, 강력함, 장수 등을 상징한다. 때문에 지도자의 명칭으로 사용하기 아주 적합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구약에도 이스라엘의 지도자 역할을 했던 인물의 이름으로 나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폰 브라운은 화성 문명 지도자의 칭호로 이 유서 깊은 고대 호칭을 사용했다. 그가 작가로서 일종의 문학적 장치로 일론을 사용한 것. 여담으로 다스 마스 프로젝트의 메인은 오히려 소설 파트이며 후반부의 화성 유인 탐사에 대한 공학적 계산 및 설계도와 같은 기술 설명 파트가 부록에 해당한다. 허나 폰 브라운의 강력한 의사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독일의 출판사들은 부록에만 관심을 가졌기에 오리지널 버전이 2006년에 출판된 것. 뭐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걸로 합시다. 일루미나티가 아주 잘 숨겨놨네. 저걸 나보고 믿으라는 거야? 혹시 엄마를 본인이 선택한 기억이 있는 사람이 있어? 혹시 자기 엄마를 본인이 선택한 기억이 있는 사람이 있어? 미국에 사는데 종종 애기들이 그런 소리를 한다는 댓글들이 보이더라고. 아이가 태어나기 전의 일들을 언급하기도 하면서 기억에 남는 댓글 중 하나는 엄마 저기 정원에서 많이 울었잖아. 그래서 내가 엄마 뱃속에 왔어 라고 얘기하는데 진짜로 아이를 너무 갖고 싶은데 안 와서 속상한 마음에 가끔씩 정원일을 하다가 울었다는 거임. 또 다른 거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오빠랑 같이 왔어. 그런데 어느 날 오빠가 잠들고는 안 깼어 라고 말했는데 사실 쌍둥이였는데 하나는 유산됐다는 거임. 우리나라에도 이런 케이스가 있을까 궁금해서 물어봄. 이거 짱구에서 나오잖아. 짱구가 철수 엄마, 훈이 엄마 다 미리 살다가 왔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서 짱구 엄마 아빠 선택한 거임? 별건 아니고 태몽 중에서 부모님을 물거나 집에 들어가거나 품에 안기는 거 모두 직접 부모를 고른 겁니다. 반대로 부모님이 주었다, 골라왔다 이런 건 부모가 자식을 선택한 것입니다. 누군가 건네준 것은 하늘 혹은 조상이 건네준 것입니다. 환상의 동물이 태몽인 사람들은 천계에서 일하던 신, 공무원이 이 인간 세상에 일이 있어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영물이 왜 인간 세상에 내려오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전생에 지켜주던 인간이 안 좋게 끝났을 경우 이번 생에 지켜주기 위해 2. 공무원 휴가 3. 인간세에서 공부하고 훈련을 통해서 더 강하고 순도 높은 영혼이 되기 위해서 등등이 있다고 합니다. 물건인 사람들은 뭐냐고 하시는데 들은 바로는 도깨비라고 하던데 진실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만 태몽이 있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유럽권에도 태몽이 있습니다. 태몽을 꾸는 것은 영적으로 트인 사람들이 쉽게 기운을 느껴서 무언가가 새로운 기운이 들어왔다 라는 것을 알아서 태몽이라는 것을 안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우리 부모는 태몽을 안 꿨는데 저 뭔가요? 하시는 분들은 실력이 약해서 기운을 못한 겁니다. 어차피 애가 크면 임신이군 아니까 보통 동아시아에서는 제사를 지내기 어느 정도 예지력을 지니고 있어요. 외국에서는 성당이겠죠? 이슬람교도 그렇고 따라서 각자의 방식으로 태몽을 꿉니다. 저는 참고로 저희 어머니가 저를 낳을 때 태몽으로 점이 엄청나게 많은 가오리가 엄청나게 큰 가오리가 바다에서 이렇게 점프를 해서 올라갔대요. 근데 제가 여기 점이 있죠. 엄마도 끼워 맞췄나? 약간 자 다음은 썰입니다. 조용한 사람은 건드리는 거 아니다.
오늘은 동네 얘기는 아니고 내가 다니는 회사 얘기임. 우선 이야기는 해결은 얼추 될 것 같긴 한데 혹시 몰라서 지역명이나 특정을 지을 만한 건 싹 다 빼고 얘기함. 내가 다니는 회사는 반도체 설비 회사임. 난 이 회사에서 원래 설계 및 도면을 그리려고 왔지만 수습 기간에는 설비에 붙는 어떤 장치에 대한 컨트롤러를 제작하고 설치하는 팀에 있었음. 지금은 뭐 설비에 대한 도면과 설계를 담당하는 팀으로 빠졌지만 이야기하기 쉽게 제작팀과 도면팀으로 분류함. 제작팀에 88년생인가 87년생인가 그쯤 되는 과장급 사람이 하나 있었음. 이 인간은 사람을 매우 가려서 행동했음. 단순히 사람을 가려가면서 사귄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했을 때 막 해도 된다고 판단하는 사람한테는 존나 함부로 한다는 거임. 사람마다 막 한다 혹은 함부로 한다는 개념은 상대적이겠지만 적어도 내가 봤을 때 저 과장은 법이 없었으면 이미 내가 턱주갈이 반으로 두동강 냈을 정도임. 나도 처음엔 전기 도면을 못 읽고 전선에 대한 건 알지도 못했던지라 욕이란 욕은 다 먹어가면서 일했지. 수습기간 3달 동안 진짜 귀에서 피가 날 정도로 욕먹었던 게 아직도 눈에 선함. 수습기간이 끝나고 내가 도면팀으로 보직이 변경되면서 내 공석을 메꾸기 위해 몇 사람이 들어왔다 나가기를 반복했었음. 회사 특성상 갓 공고를 졸업한 애기들도 많이 왔다가 나가는데 조용히 다가가서 왜 그만두냐고 물어보면 하나같이 그 과장이 너무 막말을 한다는 거였음. 나는 업무적인 욕만 먹었어서 딱히 데미지는 없었는데 몇몇 애들한텐 인신공격도 했다더라. 그런데 알다시피 물증도 없고 증언만 있을 뿐더러 회사 내에서는 쉬쉬하는 분위기더라. 키가 작거나 몸이 뚱뚱해서 설비 내부에 못 들어가거나 키가 안 닿아서 물건을 못 꺼내면 하등 쓸모없는 놈이라는 둥 남들 키 클 때 넌 뭐하고 살았냐 어디에서 뭐하고 자빠졌냐 라는 상처되는 말도 했었나봐. 지금 생각해보면 내 외모가 험악하기도 하고 덩치가 있다 보니까 그런 말은 나한테 안 했던 것 같긴 해. 나름 친구들 사이에서 공성병기 같은 포지션이었거든. 물론 과장이 나한테도 전에 한번 말 함부로 했다가 내가 거품 물고 지랄병 떨어서 확실히 덜하긴 함. 아무튼 이 이야기는 2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돼. 2025년 1월이었는지 아니면 2024년 12월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나보다 한 살 많은 신입사원 한 명이 들어왔어. 키는 160 중반에 살집이 좀 있고 늘 서글서글한 게 농담도 잘 받아주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어느 순간 표정이 점점 썩어가거나 아니면 무표정으로 바뀌더라. 보나마나 과장이 지랄했겠구나 하고 위로 차원으로 담배 필 때마다 격려해주곤 했음. 여느 때랑 다름없이 그 사원이랑 흡연장에서 담배 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사원이 했던 말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음. 담배 연기를 뱉고 입만 웃으면서 하는 말이 혹시 죽고 싶냐는 말 들으면 어때요? 이러더라. 별 생각 없이 그 과장이 그랬냐고 그 양반 원래 그렇다 한 귀로 듣고 흘려라 하니까 그 사원이 재떨이 담배 비벼서 끄면서 나한테 아니라고 저런 사람은 가만히 놔두면 그래도 되는 줄 안다고 그러면서 나보고 잘 보라고 하더라. 그래서 뭘 보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내 어깨를 톡톡 토닥이면서 나감. 그땐 몰랐다. 사람이 아무리 포커페이스를 해도 또라이들은 눈부터 다르다는 걸. 그냥 그런가 보다 지냈는데 그 주 금요일에 일이 터져버림. 제작팀 특성상 외근도 많고 잔업도 많음. 늘 그런 건 아닌데 일정이 한 번 꼬이면 대차게 꼬이는 팀이라 모두 그냥 순응하는 분위기의 팀임. 그때가 아마 제작팀 모두가 스트레스를 어마어마하게 받은 시기였음. 그럴만도 한 게 주 5일 출근 중에 집에 10시 이전에 가본 적이 없었으니까. 밥 먹으려고 1층으로 내려왔는데 제작팀 업무 공간이 시끌시끌해서 문 열고 들어가 봤어. 눈에 보인 건 그 사원이 계속 웃고 있는데 과장은 서류랑 자기 수첩으로 그 사원 머리를 빡빡 때리고 있었음. 소리내서 우는 건 아니고 눈을 부릅뜨고 입만 웃는 네가 어디까지 하나 보자 그런 웃음이었음. 전기팀에 있는 대리님한테 대충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가관이었음. 그 사원이랑 과장이 업무에 필요한 일이 있어서 사이트에 로그인을 하는데 과장이 아이디를 한글로 쳤었나봐. 당시 사용하던 PC가 일체형에 키보드도 없어서 터치스크린으로 하나하나 누르고 있었는데 사원은 그걸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대. 나중에 과장이 한글로 친 걸 알고 이 개놈의 새끼 왜 안 알려줬냐고 눈 어디다 두냐고 이러길래 사원이 눈 동그랗게 뜨고 여기 있지 않냐고 했다는 거야. 과장이 당황하다가 너 죽고 싶냐고 그러길래 그 사원이 순간 표정이 싹 굳으면서 사람 죽여봤냐고 물어봤대. 과장이 뭔 개소리냐고 물어보니까 사람 안 죽여봤으면 죽고 싶냐고 말하지 말라고. 저는 죽고 싶냐 이딴 질문 자체를 안 해요. 그냥 모가지를 물어뜯어요. 이랬나봐. 진짜 농담도 잘 받아주고 조용하고 서글서글한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는 게 믿겨지지 않았어. 무엇보다도 머리를 그렇게 맞으면서도 저렇게 웃고 있다는 거에 제일 소름 돋았어. 그렇게 한참 과장이 지랄하고 신입사원은 조용히 맞고 있었음. 사람들도 이건 좀 아니다 싶었는지 과장 팔 잡고 말리는데 갑자기 과장이 신입사원이 공업용 가위 집어서 과장 발 앞에 던짐. 그리고 미소를 안 거두면서 말하더라. 당신 오늘 여기서 나가고 싶으면 자기 제끼고 가라고.
한 방에 자기 안 보내면 그땐 자기 차례라고. 그쯤 되니까 과장도 이 새끼 정상이 아니구나 하고 한숨 푹 내쉬면서 내 눈에 띄지 말라고 한 뒤에 돌아서는 순간 하고 사람들이 소리를 지름. 그 과장이 의자를 집어서 과장 옆으로 던짐. 내가 봤을 때 일부러 옆으로 던진 것 같음. 맞출 생각이 없었음. 그 거리에서 사람을 맞추려고 던졌는데 그 각도로 나가는 게 말이 안 돼. 그리고 미소를 싹 거두면서 말하는데 진짜 무서웠어. 마치 시한폭탄 타이머를 누가 누른 것처럼 기분이 확 들더라. 야, 땡땡땡 농담인 줄 아나 보네? 사람 안 찔러봤냐? 내가 보여줘? 하더니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과장 손 강제로 잡아서 가위 들려주고 자기 목에 꾹꾹 누르면서 거의 광기에 찬 목소리로 소리를 질러댐. 이렇게 여기를 꾹 눌러. 쫄려? 죽기 싫으면 죽여. 이쯤 됐을 무렵부터 대표가 나타나서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소리 지르고 과장이랑 사원 둘 다 데리고 나감. 만약 대표가 안 왔으면 진짜 그 사원 목에 가위 박혔을 것 같더라. 가위 날이 진짜 위태롭게 목에 눌려 있었거든. 나중에 바닥에 피가 조금 떨어져 있었는데 과장 수첩에도 피 묻은 걸로 봐선 과장이 머리 때리면서 난 걸로 추정됨. 그리고 그날 점심 먹고 그 사원은 자기 짐 들고 퇴사함. 솔직히 경찰 오고 난리 날 줄 알았는데 과장도 자기가 한 짓이 있다 보니까 회사 차원에서 조정한 뒤 조용히 신입사원을 내보내는 것 같았음. 담배 피러 나가다가 그 사원이 차 타고 주차장 나가던 무렵에 창문 쓱 내리더니 나한테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진짜 다시는 엮이고 싶지 않더라. 땡땡씨, 내가 잘 보라고 했죠? 땡땡씨가 그렇다는 건 아닌데 앞으로 언행 조심하세요. 나 같은 놈 생각보다 많더라고. 잘 지내요? 이러고 쉬운 가더라. 그 일 있고 과장은 지난주에 풀로 연차 때리고 안 나왔음. 그리고 오늘 다시 출근했는데 일주일 만에 폭삭 늙었더라. 그 일로 트라우마가 심했나봐. 눈이 퀭하고 인사에도 받는 둥 마는 둥. 누가 말 걸어도 짧게만 대답하고 마는데 내 생각엔 저 과장도 얼마 못 버틸 것 같다. 평소에도 자기 밑에 사람들 그렇게 괴롭히더니 엇보인 거 싶기도 하고 이야기가 찝찝하고 갑자기 끝내는 게 될 수도 있는데 나로서는 더 이상 알아낼 수 있는 게 없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느꼈다. 사람들한테 잘해라. 조용한 사람은 건드리는 게 아니다. 또라이들은 눈빛부터 다르다. 긴 글 읽어줘서 감사합니다. 공업용 가위가 어떻게 생긴 거지? 아, 이거야? 야, 이거 찌르면 죽잖아. 아, 근데 난 좀 시원하네. 반드시 피해야 되는 눈 관상. 저는 눈 괜찮지 않나요? 전 눈이 귀여워요. 저는 살아있는 눈이에요. 약간 선한 눈. 살기 위해서 바퀴벌레 처묵한 썰. 난 어렸을 때부터 좀 맞으면서 자랐어. 아버지는 정말 좋은 사람이고 어머니도 정말 좋은 사람이었는데 어머니는 술만 마시면 미친 사람이 됐어. 대부분 고량주를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날 때렸어. 회초리, 그러니까 알루미늄 방망이를 들고 불을 껐으면 블루 카정한 샤코마냥 최선을 다해서 도망가야 됐어. 집단에는 봐주는 건지 머리는 안 때렸어. 불이 켜지면 상황 종료였고 난리난 내 방을 청소하는 게 술 마신 날의 마무리였어. 아버지는 해외 출장을 자주 나가서 몰랐어. 초등학교 때였나? 이번에도 술 처먹고 지랄하고 베란다 쪽으로 가라고 했어. 베란다는 다음날 아침까지 문 안 열어주고 그대로 있는 체벌이었어. 이게 여름이면 버틸만한데 겨울이었어. 너무 추워서 베란다 문 두들기면서 문 열어달라고 잘못했다고 빌었는데 엄마라는 작자가 벌레 새끼한테 왜 문을 열어줘야 되냐고 지랄했어. 그러고 하는 말이 베란다에 있는 바퀴벌레 처먹으면 문을 열어준다는 거였어. 그때 진짜 죽을까 고민했는데 어차피 키가 작아서 떨어져 뒤지지도 못했어. 일단 살고는 봐야 되니까 바퀴벌레 잡으려고 막 뛰어다녔어. 바퀴벌레 손으로 잡으니까 그 사체가 손에 찐득찐득 묻었어. 그리고 그걸 처먹었어. 극도로 불쾌한 쓴맛이 내 혀를 주워패고 얼굴이 구겨졌어. 그리고 미묘한 진액 먹는 느낌도 났어. 총 3마리를 처먹었고 마지막 한 마리는 입안에서 움직이는 게 느껴졌어. 다행히 문은 열어주더라. 죽을 뻔했어. 근데 화장실을 못 가서 내 방에서 두루마리 휴지로 혀 닦고 거울을 보는데 검은색 찐득한 게 이빨 곳곳에 껴있었어. 다음날 새벽이 되어서야 화장실로 가서 입 물로 헹구고 섭섭한 맛을 없앨 수 있었어. 내 인생에서 가장 족같았던 맛이었다. 아니, 아동학대 썰은 너무 처참한데? 일본에서 난리난 의료 만화. 뇌와 척수 등 중요한 부위의 수술과 카테터 치료에서 실패를 반복하는 외과 의사의 모습을 실감나게 그려낸 화제를 모은 만화 뇌신경외과의 타케다군, 신경외과 타케다군의 이력서, 프리랜서 신경외과의 타케다군. 완전 시골이네. 신경외과 과장 코하라. 이 이야기는 타케다군과 코하라 선생과의 만남에서 시작된다. 지원 동기, 교토의 병원에서는 상사와 잘 맞지 않아 제게 집도의 기회를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직장에서 집도의 경험을 쌓고 싶습니다. 얘가 지혈을 못한다던데 외과의에 소질이 없는 거야. 지혈은 제가 알려주겠습니다. 제가 꼭 사람으로 만들겠습니다. 정말이지? 기대해본다. 7월 24일 타케다군 실력 좀 보여달라고. 첫 출전. 수술 결과 적출 대상이었던 뇌종양의 8알이 그대로 남아있다. 최신 의학을 배워왔습니다. 우연찮게 컨디션이 나빴던 건가? 9월달. 괜찮아요. 간단한 수술로 나오실 거예요. 진단 결과 3차 신경통. 얼굴과 머리에서 오는 통각과 온도, 감각을 뇌에 전달하는 뇌신경이 3차 신경. 타케다 군이 맡은 환자의 대부분이 자신만만하게 수술을 권하는 그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 실력 좋나 보네. 이런 선생님이면 안심이지. 나라면 약물 요법을 먼저 권할 거야.
갑자기 수술을 권하는 거 너무 성급해. 타케다군은 수술밖에 흥미가 없는 건가? 수술 후 뭐야? 귀가 안 들리잖아. 중증의 청각장애. 수술과는 관계없는 일입니다. 뇌경색에 대한 치료로 카테터 혈전 회수술을 집도. 오늘 수술은 괜찮으려나? 얘 카테터 수술 보면 무서워 죽겠단 말이지. 죽음의 망설임도 없이 푹 찔러버리니까. 천공에 의한 2개 뇌출혈. 아, 이럴 줄 알았어. 불가피한 합병증이었습니다. 의식 레벨의 저하에 따른 지병의 악화. 사망 퇴원. 이걸로 다케다군도 조금 진중해지겠지? 근데 이 의사도 좀 이상한데? 8일간 3건의 의료사고가 있었다. 다음 주는 경추의 수술이야. 환자 75세 여성. 인간을 이 로봇에 비유하면 이게 수술 도구라 할 수 있겠다. 목에 구멍을 뚫어 내부에 있는 전선을 끊어버리면 전원을 넣어도 머리 아래가 움직이지 않게 된다. 내 몸 어떻게 된 거냐고. 회복이 불가능한 영구적인 사지마비. 이제 내 의사 생명 끝이야. 실패를 밑거름으로 일어서는 거야. 내가 응원해 줄 테니까. 타케다군의 피로. 75세 여성에 대한 상해죄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뭔데, 난 의사라고. 근데 꿈이었어. 사지마비가 된 카이야마 씨는 신경장애성 동통에 시달리고 있었다. 살아있는 지옥이 된 것이다. 몸도 못 움직이는데 통증을 과장되게 느끼는 그것까지 걸린 거야? 수술 다음 날 경찰이라도 온 건 아니겠지? 타케타 선생님 어젠 고생 많으셨어요. 이 병원 의료 환자는 어떻게 돼먹은 거야? 주변이 뭐라 하든 타케다 군의 수술을 향한 마음은 순수한 것이었다. 분해 재밌다. 아, 이거 못 고치겠네? 다음에 망가뜨리면 안 된다. 시간을 잊고 몰두. 타케다 선생님, 방사선 양이 엄청나다고요. 빨리 수술을 멈추세요. 카테터 수술에 의한 방사선 대량 피폭 사건 발생. 미친놈들이네, 의사 전체가. 호하라 선생은 도대체 왜 계속 집도를 맡기는 걸까? 성선설에 의하면 자연이 좋은 방향으로 일은 풀리게 돼 있다. 호가 선생님의 자상함에 의존한 타케다군, 마치 부자와도 같은 단계였다. 이러한 내용이 142화 연재되고 있는 업데이트 중단 상태였는데, 뇌와 척추 수술 중 의료사고를 거듭해서 저지르는 의사를 리얼하게 묘사한 뇌외과의 타케다군이라는 만화가 연재, 모델이 되었다고 소문이 파다한 의사 측에서 만화 원작자 정보 게시 청구 요청. 공개된 원작자는 바로 그 의사가 의료사고를 일으켜 하반신 마비가 된 피해자의 친척. 진짜 있었던 일이란 거잖아. 의사 측은 바로 입을 다문. 덤으로 이 의사는 업무상 과실상해죄로 기소된 상태. NHK에서 입수된 영상 봤는데 드릴 날에 신경다발이 두두둑 말려서 죄다 끊어지는 게 아차 실수했네 정도 느낌이 아니야. 그냥 인체를 조각내고 뜯어먹는 거에만 관심이 있고 수술 사후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 2월 5일 작가가 연재 블로그에 성명서를 올림. 각색이나 과장은 전혀 없습니다. 사고 피해 여성과 그 가족은 마치 피고인을 형사고소하는 한편 마치 피고인과 병원을 운영하는 아코 씨를 상대로 1억 1,500만 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이 모델이 된 사람은 3년 가까이 저 병원에서 근무하고 현재 업무상 과실상해 혐의로 기소됐고 밝혀진 것만 8건의 의료사고가 관여됐다고 주목되게 됨. 게다가 저는 시민병원임. 실제 얼굴인가 봐. 플러스 어떤 한국의 케이스. 나도 모 대학교 병원 의사가 난소 적출하자고 함. 난 아이가 없는 30대. 바로 수술 날짜 잡자길래 황당해서 생각해본다고 나와서 다른 대학병원 가서 진료받음. 약물 치료하자고 함. 땡땡대에서 난소 적출하자고 하던데요? 아니, 누가요? 누가 아이도 없는 30대에 난소 적출을 하재요? 땡땡 교수님이요. 아, 그 사람 수술 좋아하죠? 하고 고개를 절레절레 하길래 집에 와서 교수 이름 검색하니까 그 병원 홍보자료에 난소 수술 1000건 달성 홍보 중에서 기겁함. 다시 생각하기도 싫은 트위터에서 본 고속도로 라이브 영상. 설명하기에 앞서 본인이 올해 새 노트북을 장만하고 파일을 정리하다가 증거라는 파일이 있길래 그때 트라우마가 생길 뻔한 일과 관련된 스크린샷이 발견되어 한번 그때 썰을 풀어보려고 한다. 우선 일 자체는 2024년 8월 28일 밤. 난 일을 끝마치고 집에 들어와 씻고 자기 전인 오후 10시 반. 심심해서 노트북을 하다가 트위터에 들어갔어. 들어가서 아래로 스크롤 하다가 웬 계정 팝니다 라는 트윗을 봤어. 현재 그 계정은 정지되어 당시 방문록으로 대체합니다. 난 호기심으로 그 트윗을 눌렀는데 그 유저의 프로필이 뭔가 심상치 않은 느낌이었어. 여기서 또 호기심이 발동한 나는 그 유저의 프로필을 클릭했는데 이 클릭이 큰일로 번지게 될 줄은 몰랐어. 아무튼 그 유저의 프로필에 들어가서 아래로 스크롤하는 순간 나는 충격을 받기 시작했어. 바로 무려 고속도로 위에서 라이브를 진행하는 영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야. CCTV가 아니라 이 위로 올라가 있는 거야 지금? 난 저 화면을 보자마자 잠이 다 깸과 동시에 두 눈이 휘둥그레져서 깜짝 놀랐어.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지? 속으로 생각했어. 그나저나 지금은 그런 생각할 때가 아니었어.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아직 학생인 듯한 남자의 목소리인데 겨우 어린 나이에 위험한 짓을 그것도 대중 앞에서 하려는 건가? 난 이래저래 공포에 떨면서도 생각이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영상에서 화자가 얘들아 미안하다.
뛰어내릴까? 라는 말을 하자마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난 이런 생각을 했어. 그 고속도로를 찾아내서 학생을 구조해보자. 하지만 그렇게 쉽게 찾을 리가. 우선 위에 영상 화면에서 보듯이 시간대가 무려 깜깜한 밤이었기 때문에 위치를 찾는데 큰 어려움이 있었어. 이것해야 고속도로 모양을 유추해서 찾아야 되는데 그마저도 어려웠어. 그런데 그때 한 학생이 수원 남부경찰서에서 자꾸 연락이 와 라는 말을 했어. 난 이 말을 토대로 수원시 고속도로를 검색해서 거리뷰를 돌아다녀봤지만 그것마저도 거리뷰 사진과 영상 시간대가 달라 비교가 힘들었어. 그렇게 끙끙 앓던 중 학생이 의도치 않게 힌트를 줬어. 하늘이 예뻐서 올라갔어요. 급하게 기억을 최대한 떠올려서 재현한 사진. 바로 학생이 한때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수원 영동 고속도로 방음터널 귀신 소동 뉴스를 보는 걸 화면으로 보여줬기 때문. 저걸 본 나는 초기에 떠올라서 설마? 바로 거리뷰를 수원 영동 고속도로로 돌려 그중 동그라미 모양의 도로를 비교한 결과 거리뷰와 영상의 도로의 구도가 얼추 맞는 것이었어. 이것으로 그 고속도로가 영동 고속도로의 확률이 올라갔어. 더군다나 라이브 막바지에 학생이 카메라를 돌려 주변 건물이 보이게 만들었는데 항공뷰로 돌려본 결과 역시나 건물은 방음터널 모양, 도로가 딱 들어맞았어.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은 경찰에 신고하는 일뿐. 처음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일이라 떨렸지만 방임해서 나중에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것보다 일단 더 늦기 전에 빨리 신고해서 사람 목숨 한번 살려보자는 마음으로 경찰에 신고했어. 이후 신고 몇 분 뒤에 경찰관이 내 집 근처에 출동해서 내가 경찰관 분들한테 그 영상을 보여줬는데 너무 어두워서 그런지 자기들도 수원 맞냐고 묻더라. 난 당연히 수원 영동 고속도로가 맞다고 몇 번 말했고, 아무튼 그 이후 경기 소방서에서 전화가 와 내가 영동 고속도로 중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고 신고 상황을 지켜보다가 오전 2시 반에 걱정하면서 잠자리에 들었어. 다음날 직장 점심시간에 점심을 먹은 후 그 학생이 생각나서 네이버에 영동 고속도로 검색하고 최신 시도로 정렬을 했더니 다행히 무사히 구조가 됐다는 이야기가 나와 해피엔딩. 이 되어야 됐으나 인간의 인격을 다시 생각함. 고속도로 방음터널로 올라 SNS 방송 10대들 시청자 관심을 끌려고. 기사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시청자 관심을 끌려고? 유저의 프로필을 봤듯이 캐릭터에 피가 묻어있는 걸 보면 그 영상이 관심을 끌려고 한 것이 아닌 절대 해선 안 될 영상이 뻔했음. 혹시 몰라 난 다른 기사들도 봤는데 역시 전부 비슷하게 서술돼 있음. 댓글들은 마찬가지로 전부 그 학생을 비난하기 일수. 유튜브에서 이와 같은 뉴스 영상이 업로드되어 댓글을 살펴봤는데 역시 예상이 얼추 맞았음. 올라간 애 지인이고 신고한 1인입니다. 얘는 관심 끌 목적으로 올라간 게 아니고 경찰 조사도 받지 않았으며 라이브 방송권에 대해서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저런 정보를 수집해 대충 이럴 것이다 라는 추측만으로 여러 기사가 올라오고 동영상까지 올라오며 많은 악플이 달리는데 이 친구는 평소에도 병적으로 심한 우울증과 불안 증세를 보였으며 가정 환경이 좋지 못해 보호받아야 될 청소년입니다. 댓글창 보고 어이가 없네요. 제가 당신들과 같은 세상이 있다는 게 정말 역겹습니다. 올라가신 분 지인이며 당신 라이브 방송 시청자입니다. 당신들의 눈에는 저분이 정말로 관심을 끌기 위해 올라간 걸로 보이나요? 제가 방송했던 사람인데요. 정말 죽고 싶어서 올라간 건데 뉴스가 참 개판으로 났네요. 관심을 끌기 위해서 올라갔다고 관종마냥 돼서 너무 힘듭니다. 저렇게 진술한 적이 없는데 뉴스에 저렇게 나가다니.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고 싶어서. 저 그냥 기자가 유추해서 그냥 쓴 거야 그러면? 지인들은 물론 본인이 자세한 정황을 댓글로 진술했기 때문. 이에 빡쳐버리는 난 그 기사들을 작성한 모든 기자에게 기사 수정 요청 메일을 보내봤으나 전부 일식당했다. 난 이때 기사들과 악플러들을 비롯한 인간들이 얄미웠다. 그저 경찰의 말만 듣고 진실마냥 작성한 기자들, 그리고 그 진실을 모른 채 그 학생을 비난하기에 바쁜 악플러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어야 됐나? 난 이때 죄책감으로 신고를 하지 말았어야 됐나? 라고 속으로 생각했지만 앞서 말했듯이 방관하는 것보다 신고하는 게 낫다고. 그렇게 그 라이브 영상과 뉴스들은 내 마음속에 작은 트라우마로 남게 됐다. 참고로 그 학생은 방송 도중 날 차단함과 동시에 트위터 계정에 있던 라이브 영상을 종료 몇십 분 전에 삭제하여 로스트 미디어가 되어버렸고 그 계정 자체도 한 달 뒤에 영구 정지되어 현재 다른 계정으로 활동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기고 싶다. 사람 목숨 구한 일이 그렇게 비난할 일인가? 비록 그 사람이 늙거나 어리거나 그 사람의 성격이 좋든 나쁘든. 혈육이 소름 끼쳤던 적이 혹시 있어? 말 그대로야. 가족이나 친척처럼 가까운 사람이 갑자기 무섭고 소름 끼쳤던 적이 있어? 나는 딱 2번 있어. 일단 말하는데 우리 가족은 화목한 편이고 부모님이나 동생 간의 관계도 좋아. 몇몇 친구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부모님이 나를 아껴. 동생도 나이 차가 있어서 그런지 내 껌딱지야. 그래서 그런가 소름 끼쳤던 기억이 더 선명하게 느껴져.
1. 내가 초등학교 때 엄마랑 뉴스를 보고 있었어. 그러다가 지나친 학업 과다로 안 좋은 선택을 한 학생 이야기가 보도가 됐는데 나는 그 뉴스를 보고 안 됐다. 어린 나이에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고 생각했어. 하지만 엄마는 표정 변화 하나 없이 나를 겨냥해 바라보면서 잘 죽었다. 학생이 공부 안 하면 죽어야지. 라고 말했던 게 내 귀에 딱 내리꽂혔어. 혹시나 말하지만 내가 공부를 못하는 편이 전혀 아니었어. 게임에 빠져서 공부를 등한시하는 애도 아니었어. 그런데 그 순간만큼은 내가 성적이 떨어지면 엄마가 날 죽여버릴 것 같았어. 2. 껌딱지 동생 이야기야. 이것도 초등학생 때 이야기야. 나랑 동생이 다니던 학교는 좀 거리가 있어서 아침에 내가 동생과 또래 친구들과 함께 걸어서 등교하는 게 일상이었어. 나는 또래 중에서도 키도 크고 어른스러운 편이라서 자연스럽게 등교하는 아이들의 앞장서서 걸었어. 그날도 평범하게 나는 앞장서서 아이들을 인솔해서 등교하는 중이었어. 그런데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뒤에 있던 친구들이 비명을 질렀어. 깜짝 놀라서 보니까 동생 발을 한 자가용차가 차에 끼어들었어. 출근하던 중에 미처 동생을 발견하지 못한 차가 동생 발을 밟았다는 뜻. 모두 놀라서 패닉에 젖어 있었는데 동생은 울지도 않고 고함을 지르지도 않았어. 정확히 말하면 어안이 벙벙한 상태였어. 그때 한 3초 정도 동생은 빠르게 주위를 살피더니 뭔가가 자신한테 일어난 점이 감지했어. 어리더라도 자신에게 뭔가 잘못된 일이 일어났던 걸 알아챈 거야. 그리고는 나를 빤히 보면서 왜 밀어? 라고 말을 하고 울기 시작했어. 그 후로 블랙박스, CCTV를 전부 살폈지만 나는 앞장서서 걸었고 이건 운전자 책임이라고 결론이 났어. 부모님도 동생 말 믿고 나한테 동생을 왜 밀었냐고 화를 내다가 상황을 알게 되니 어안이 벙벙했어. 처음에는 다른 애가 밀었는데 내가 밀었다고 오해한 게 아닐까 하고 생각했어. 그래서 부모님이 동생한테 왜 그런 거짓말을 했냐고 묻자 동생이 기가 죽어서 엄마한테 혼날 것 같아서 라고 말했어.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자신에게 뭔가 일어났고 그게 문제가 될 것 같고 엄마한테 혼날 것 같으니까 반사적으로 나를 지목하고 책임을 떠넘기려고 한 거야. 님들은 이런 추억이 있나요? 너무 어리면은 저럴 수도 있어. 저희 옳다는 게 아니고 너무 어리면은 그냥 혼날 것 같다는 마음에 저럴 수도 있지.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르고. 근데 저러면 다음에 진짜 밀어야 되지 않을까? 저런 동생은 좀 필요 없지 않을까? 국어쌤에게 들은 춘천 갈대밭 납치식인 괴담 80년대로 수정. 지난주에 내가 다니는 학원의 국어 강사쌤이 해주신 이야기야. 일단 우리 국어쌤은 70년대생이고 친척집, 외가인지 처가인지 모름. 친척집이 춘천에 위치해 있었어. 선생님께서는 4살 언저리쯤에 춘천의 친척집에 방문하셨을 때 어린 선생님께서는 휴대폰은커녕 삐삐도 없던 시절이라 당연하게도 추석 때 할 것도 없는 시골집에서 심심한 친척 형 누나들과 춘천의 한 갈대밭 에서 숨바꼭질을 하게 되셨어. 나이가 가장 어린 선생님이 순례 역을 맡고 다른 분들이 숨기를 기다리시는데 갈대밭 속에서 튀어나온 어떤 갈고리가 4살짜리 선생님의 패딩을 확 낚아채서 선생님을 어떤 남자가 유괴했어. 그 남자에게 갈대밭에서 질질 끌려가면서 선생님께서는 악을 쓰며 그 유괴범의 얼굴을 봤는데 얼굴이 불어터지고 눈 두 짝, 콧구멍과 입의 위치도 파악이 안 될 정도로 끔찍하고 역겨운 모습의 남자였다고 해. 그 남자가 선생님을 갈대밭에 눕히고 칼을 들어 선생님의 배를 가르려고 했다고 해. 그러던 중 체구가 작았던 선생님은 패딩 안에서 팔을 빼서 아래 구멍으로 쏙 빠져나와 허둥지둥 도망쳤는데 다행히 그 남자가 제대로 거동을 못할 정도로 거동에 장애가 있는 남자여서 4살짜리 애가 도망치는 것조차 잡지 못하고 추격하다가 포기했다고 해. 이후 선생님은 실종 신고를 받은 춘천 경찰에게 발견되어 경찰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같이 숨바꼭질하던 형 누나들이 할아버지에게 크게 혼이나 팬티바람으로 해질녘까지 바닥에 나와 있었다고 해. 영문을 들어보니 선생님이 얼굴이 불어터진 남자에게 납치되시는 걸 목격한 형 누나들은 그 당시 아무리 많아봐야 6살이 최대였기에 구해야겠다는 생각조차 못하고 울며 불며 집안 어른들이 모여있는 친척집으로 뛰어갔고 친척 어른들이 앵앵 울며 사정을 설명하는데 갈대 사이에 갈고리가 나와서 땡땡이를 잡아갔다는 소리를 듣고 집안 어른들이 기겁을 했어. 그 당시 선생님과 형 누나들이 숨바꼭질을 하던 춘천의 그 불명의 갈대밭 근처에서 나병이라는 피부가 괴사되는 식이병 환자들이 모여있는 집단촌이 있는데 그곳 환자들이 어린아이 간을 먹으면 나병이 치료된다 라는 괴소문을 믿고 갈대밭에서 어린애들을 유괴해서 배를 갈라 간을 먹는 것. 선생님을 유괴한 그 괴인은 바로 나병 환자였고 선생님을 갈대밭에 눕힌 이유가 배를 갈라서 간을 뜯어먹으려고 했다는 거임. 이 사실을 알고 있던 친척 집 어른들은 난리가 나서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신고를 받고 갈대밭을 뒤지던 춘천 경찰이 도망쳐 나온 어린 선생님을 발견하고 경찰에 인계했던 게 사건의 전말이었다. 이후 선생님의 부모님께서는 선생님께서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선생님의 유괴 사건의 전말을 알려주지 않으시다가 선생님께서 고등학생이던 90년대쯤 수업 시간에 나병 환자의 시를 공부하던 중 어린아이 간 빼먹고 라는 구절에서 그 당시 국어
교사가 20년쯤 전에 나병 환자들이 어린 영유아를 납치해 간을 빼먹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게 되어 4살 때 자신을 유괴한 그 남자가 나병 환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위치 불명의 춘천의 그 갈대밭에서는 80년대 중반까지 신원 불명의 복부에 구멍이 나고 간이 적출된 여자아이 시체가 계속 발견되었다고 한다. 100% 실화야. 춘천 간도둑이라고 쳐야 되나? 다른 괴담 라디오에도 있는데? 다른 유튜브 괴담 라디오? 이건 오히려 그런 거 아닐까? 나병이 옮을 줄 알고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게 일부러 저런 소문을 퍼뜨린 게 아닐까? 사실 저런 일은 없었고 4살짜리가 기억을 뭐 어떻게 하겠어 저거를. 자료 대한민국 국사 이거 진짜 정부에서 쓴 그거네? 나병 환자의 식인 사건 1948년 나병 환자 식인 사건 20세기의 과학 문명을 무시하고 무지가 빚어낸 미신으로 말미암아 자기 남편의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 어린애를 술에 담가먹는 끔찍한 사실이 발생됐다? 어린애를 술에 담가먹었다고? 남대구 경찰서 조사계는 영아를 술에 담가먹었다는 자의 정보를 듣고 형사대를 현장인 군의 남산동에 출동시켜 앞들에다가 길이 1m가량 되는 땅속에 아직 다 삭지 않은 영아의 뼈와 살이 떠서 있는 약 반되가량의 술이 있는 중형 독을 발견했다? 70년대까지면 이어질만 하지 않나? 아니 술에 담가 먹었다고 애를? 남편 몸에 나병이 있어서 온갖 방법으로 약을 구해다 먹였으나 효과가 없었을 뿐더러 병세는 점점 악화돼서 생각도 못해 영아를 술에 담가 먹으면 좋다는 말을 듣고 적당한 대상자를 물색하던 중 3월 5일 남산동 앞 도랑가에 버려둔 생후 몇 시가 되지 않은 태아를 주어 술을 만들어서 땅에 파묻음. 근데 저때 시대상 48년이면은 믿을만 하지. 나병이라는 게 치유되기 힘든 병이기도 하고. 아니 근데 애를 술로 담가 먹었다는 게 워딩이 존나 폭력적이네. 애를 술로 담가 먹었다고? 후하 죽였다. 부산 사인펜 살인사건이라고도 부른다. 1975년 7살짜리 김현정 양은 핫도그를 좋아해 핫도그를 사 먹으려고 집을 나선다. 그러나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다음날인 8월 21일 오전 5시 45분 중국 용두산 산책공원에서 발견된다. 사건 현장은 참혹했는데 경부 압박으로 인한 질식사가 사인이었으며 팬티만 입고 있었고 러닝 셔츠와 벨트로 손발이 묶여 있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경찰은 식중독으로 인한 사망으로 발표한다. 가장 큰 문제는 배에다가 사인펜으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범천동 이정수기가 대신공원에서 죽였다. 가족들의 강력한 요구 끝에 살인사건으로 전환하였다. 조사를 하여도 목격자나 증거가 나오지 않았으며 핫도그를 사먹고 오는 10분 사이에 납치, 살해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흘이 지난 8월 23일 오후 1시 파출소로 한 전화가 걸려온다. 전화를 걸은 이 남성은 자신이 김현정 양을 죽였으며 영도구 대양공고와 대양중학교 사이에서 살해했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장난 전화로 치부하려다가 20분 뒤 다시 남성이 전화를 걸어서 잘 좀 수사해라. 그래서 나를 잡을 수 있겠냐? 7698이다. 복창해라 7698 라고 했다. 경찰이 복창하자 전화는 끊어졌다. 수사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는데 위에서 언급했던 대신공원에서 살인미수 사건이 하나 발생한 것이었다. 이 피해자 이름은 이정숙으로 피아노 학원을 마치고 집에 가는 도중에 한 남성이 다가와 대신공원으로 같이 데려갔으며 같이 물놀이를 하다가 주인님이라 부르게 하였다가 다시 아버지라 부르라고 강요했음이 드러났다. 범행수법은 동일하게 목을 조르다가 죽은 거로 착각하자 그대로 떠났다. 게다가 7698은 이정숙 양의 집 뒷번호였다. 즉 자신이 죽였음을 과시한 것이다. 나흘 후 8월 24일 오후 7시 5살 배준일 군은 집 앞에서 놀다가 사라졌다. 마지막 목격자는 아버지 직장 동료였으며 과자 사먹고 돌아가라고 20원을 주었다고 한다. 다음 날인 8월 26일 서구 충무동 첫 번째 피해자 김양과 집이 가까움에서 손발이 묶인 채 발견됐다. 사인은 질식, 범행 수법도 동일했다. 러닝 셔츠로 손발을 묶었다. 배는 이렇게 써있었다. 우하하 죽였다. 범인은 미친놈이다. 미쳐도 단단히 미친놈이다. 8월 24일 부산 동구 좌천동에서 10살 한모군을 30대 남자가 연필깎이 칼로 위협해 납치하려다가 실패하였다. 8월 25일 부산 진구 가야동에서 야산에서 동생과 메뚜기를 잡던 10살 최모양을 30대 남자가 성추행하였다. 26일 아니 하루 차이네다. 부산 동구 수정동에서 9살 여아 납치미수 사건이 있었다.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서 13살 여아 납치미수 사건이 있었다. 부산 현재 해운대구에서 7세 남아 납치미수 사건이 있었다. 이걸 바로 못 잡아?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몽타주를 배포했으며 박정희 대통령이 잡으라는 말이 떨어지자 검찰도 경찰도 특수본부를 차리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그러나 범인 검거는 실패했으며 공소시효 만료로 영구 미제 사건이 되었다? 범인이 정신 이상자라는 점에서 모두 동의한다. 범인은 170의 왜소한 체격으로 20대에서 30대였다. 아니 씨발 못 잡았다고? 1990년 8월 24일자로 공소시효가 만료돼 미제 사건이 되었다? 어쨌든
여기까지가 잉맨의 남양 특집이었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댓글까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